오늘 밤 도련님의 오른팔은 도련님의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경상도 동래부 가문촌 장터. 눈먼 노인 하나가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국밥집 딸이 건넨 그 한 그릇은 노인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한 양반 도련님이 그 국밥을 노인의 얼굴에 끼얹고 그릇을 짓밟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였고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도련님의 팔은 도련님의 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그날 밤 도련님의 오른팔은 피 한 방울 없이 죽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눈먼 노인이 사실은 30년 전 조선을 뒤흔든 전설의 검객 심검이었다는 소문이. 그는 칼로 사람을 베지 않고 기맥을 끊는 무공을 쓰는 자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짓밟은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노인이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짓밟은 양반 도련님에게 내려진 하늘의 벌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경상도 동래부 가문촌.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시는 아침, 장터 입구에는 작은 국밥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인 진정복은 50대 중반의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웠죠. 딸 연아는 16살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연아는 가게 문을 열고 첫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레 끓였습니다. 그 국밥은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모퉁이, 느티나무 아래 앉아 계신 눈먼 노인을 위한 것이었죠. 노인의 이름은 소연재. 아무도 그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몇 해 전부터 장터에 나타나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연아는 국밥 그릇을 들고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아침 드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았죠. 연아는 그릇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고 물러났습니다. 소연재는 천천히 국밥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서두르지 않았고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자 참 기특하네. 눈먼 노인 하나 먹여 살린다고 저리 매일 정성을 드는구먼. 하긴 정복이도 속 깊은 사람이지. 저런 딸을 키웠으니. 어떤 이는 가엾게 여겼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연재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귀는 모든 것을 들었고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발소리, 말발굽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흥정소리. 그 모든 소리가 그에게는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연아는 분주히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길을 피했습니다. 비켜라, 비켜. 거친 목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말이 장터를 질주했습니다. 앞장선 이는 26살의 젊은 양반 이강호였습니다. 동래부 감찰사 이성민의 외아들이자 이 지역에서 가장 권세 있는 집안의 도련님이었죠. 이강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몰았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피했습니다. 연아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에 놀라 뒤돌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심해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지팡이 하나가 바람을 갈랐습니다. 소현재였습니다. 노인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정확히 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팡이 끝이 공중을 가볍게 그었고 말은 앞발을 들며 멈춰 섰습니다. 이강호는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놈이. 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땅에 내려서며 소현재를 노려봤습니다. 감히 내 앞을 막아? 소현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대로 서 있었죠. 장터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하가 달려왔습니다. 또 도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은 앞이 보이지 않으셔서. 이강호는 연하를 밀쳤습니다. 닥쳐. 내가 뭔데 끼어들어. 연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강호는 소현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날 막았어.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국밥집 앞에 놓인 그릇이 보였습니다. 연하가 노인을 위해 준비해둔 점심 국밥이었습니다. 이강호는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내 밥이지? 소현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이강호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눈먼 거지 주제에 밥을 먹어? 세상 참 좋아졌네. 그리고 그는 국밥을 소현재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노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르신. 장터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강호는 밥그릇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릇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발로 밥을 짓밟았습니다.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야지. 감히 양반 앞을 막아? 소현재는 천천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수건도 없이 그저 소매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밤 도련님의 오른팔은 도련님의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강호는 코웃음 쳤습니다. 뭐? 내가 뭐라고? 소현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똑똑똑. 지팡이 소리만 장터에 울렸습니다. 이강호는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엔 어딘가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깨진 그릇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복이 달려와 딸을 안았습니다. 연하야, 괜찮다. 아버지, 어르신은 괜찮으실 거다. 하지만 진정복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이강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취기가 가시지 않았지만 기분은 묘하게 불쾌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밤 도련님의 오른팔은 도련님의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노인. 헛소리지.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호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술기운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오늘 밤 도련님의 오른팔은 도련님의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소리. 눈먼 거지 주제에. 하지만 잠자리에 들자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 하지만 그 노인의 시선은 이강호의 오른팔을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팔은 이제 도련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오른팔을 움직여 봤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팔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남의 팔처럼 느껴졌죠. 그는 팔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당황한 그는 왼손으로 오른팔을 흔들어 봤습니다. 팔은 축 늘어졌고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강우의 비명이 저택을 울렸습니다. 감찰사 이성민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 팔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성민은 아들의 오른팔을 살폈습니다. 상처는 없었습니다. 피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라. 하인들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1시도 지나지 않아 마을의 치매 정씨가 도착했습니다. 60대의 노련한 의원이었습니다. 정씨는 이강우의 팔을 진맥했습니다. 침을 놓아봤습니다. 맥을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된 것이냐? 이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정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련님의 팔에는 외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팔의 기맥이 완전히 끊겨 있습니다. 기맥이 끊겼다고? 예. 마치 보이지 않는 칼로 안쪽을 잘라낸 것처럼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칠 수 있느냐? 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의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른 의원을 불러라. 한양에서라도. 이성민은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양에서 유명하다는 의원들이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기맥을 끊는 무공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직접 본 것은 처음입니다.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강우는 절망했습니다. 제 팔이 이대로 끝인가요? 이성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때 하인 하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눈먼 노인이 도련님께 저주를 내렸다는 소문입니다. 이성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눈먼 노인? 예. 어제 낮 도련님께서 장터에서 노인에게 국밥을 끼얹으셨다고. 그때 노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 도련님의 오른팔은 도련님의 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이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노인을 당장 잡아오너라. 하인들이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소연재는 이미 국밥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진정복에게 물었지만 그도 노인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노인은 그저 매일 아침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어디 사시는지 누구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터에는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하늘의 벌이야.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짓밟았으니 당연한 대가지. 눈먼 노인이 범인이 아니라 그저 하늘의 뜻을 전한 것뿐이야. 상인들은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성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신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고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저 노인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성민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조선 무림을 뒤흔든 검객 하나. 칼로 사람을 베지 않고 기맥을 끊는 무공을 쓴다는 심검. 설마 그가? 이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 전설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 노인이 정말 심검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이성민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감추려 했던 죄,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한 죄, 그 죄를 아는 자는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검이 살아있다면, 아니야. 그는 죽었어. 분명 죽었다고 들었어. 이성민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눈먼 노인이 진짜 심검이래. 심검? 그게 뭔데? 30년 전 조선 무림을 뒤흔든 검객이야. 칼로 사람을 베지 않고 기맥을 끊는다던데.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었다고? 상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연하는 국밥집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로 그녀는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을 끓여 문 앞에 놓았습니다. 혹시 노인이 돌아올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하야. 진정복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르신은 돌아오실 거예요, 아버지. 그래, 돌아오실 거다. 진정복도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에 낯선 노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국밥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주인장, 진정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노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시게. 진정복은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하더군. 눈먼 노인이 도령의 팔을 죽였다고. 진정복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르신께서 아시는 분인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지. 아주 오래전에. 그분은 대체 누구신가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조선에는 검객 하나가 있었네. 이름은 소현재. 사람들은 그를 심검이라 불렀지. 연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검은 특별한 무공을 익혔네. 칼로 사람을 베지 않고 기맥을 끊는 무공이었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네. 그런 무공이 있나요? 있지. 하지만 그 무공은 아무나 쓸 수 없었네. 마음이 맑아야만 가능했거든. 분노나 증오로는 쓸 수 없는 무공이었지.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심검은 불의한 권력자들을 응징했네. 탐관오리 횡포를 부리는 양반, 백성을 착취하는 자들. 그는 그들의 기맥을 끊어 벌을 내렸지. 그럼 선한 사람이었군요. 그래.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왕명이 떨어졌네. 역적을 토벌하라는 명이었지. 진정복이 국밥을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네. 노인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심검은 명을 받들어 역적들을 찾아 나섰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역적이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이었지. 무고한 백성들이요? 그래. 그들은 역적이 아니었네. 누군가가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이었지. 권력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심검은 그 진실을 알았네. 하지만 이미 늦었지. 그의 손으로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고 말았네. 연하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이후 심검은 검을 버렸네. 무림을 떠나 자취를 감췄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살아계셨군요. 그래, 살아있었지. 스스로를 벌하며 눈을 감고 살아왔네. 눈을 감았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무고한 이들이 죽는 것을 봤네. 그래서 스스로 눈을 감았지. 다시는 그런 광경을 보지 않기 위해 진정복과 연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국밥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 속죄하며 살았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약자를 지키며 조용히 살았지. 그런데 왜 다시 무공을 쓰신 거죠? 노인은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처자, 자네가 매일 아침 국밥을 건넸지? 예. 그 국밥 한 그릇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였네. 유일하게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은혜였지.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은혜를 짓밟은 자가 있었네. 국밥을 얼굴에 끼얹고 그릇을 짓밟았지.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네. 선의를 짓밟고 약자를 짓밟은 것이었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검은 다시는 무공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네. 하지만 그날 그는 깨달았지. 침묵이 때로는 악을 키운다는 것을. 어르신, 처자, 두려워 말게. 신검은 사람을 죽이지 않네. 단지 벌을 내릴 뿐이지. 노인은 국밥값을 상 위에 놓고 문을 나섰습니다. 연하가 급히 뒤쫓았습니다. 어르신,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노인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뒷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 너머 폐가가 하나 있네. 그곳에 계실 거야. 폐가요? 그래. 하지만 처자, 가지 말게. 곧 큰일이 벌어질 것이네. 큰일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장터를 떠났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서서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이성민의 서재에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배구진, 일명 흑이인이라 불리는 자객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친 이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신검을 제거하겠습니다. 대가는 은자 500냥. 이성민은 편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달빛이 서재를 비쳤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국밥을 끓였고 문 앞에 놓았습니다.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야. 연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연하는 우물가로 물을 길러갔습니다. 마을 우물은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은 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사람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연하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었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흑의를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눈빛만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연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라. 조용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아무데도 안 가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하나가 순식간에 다가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연하는 발버둥 쳤지만 남자들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녀는 자루에 담겨 말 위에 실렸습니다. 물동이는 땅에 떨어져 깨졌고 물은 흙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 뒤 진정복이 딸을 찾아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연아야. 그는 딸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깨진 물동이만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진정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아야, 어디 있니? 그는 미친 듯이 주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전체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진정복은 국밥집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연아야, 연아야. 그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에 쪽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진정복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자는 무사하다. 심검이 오기를 기다린다. 뒷산 폐사로 오라. 혼자 와야 한다. 진정복은 쪽지를 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어르신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장터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노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진정복은 국밥집 안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촛불을 켜두고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혹시 연아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이었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진정복은 잠도 자지 못한 채 망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진정복은 화들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제였습니다. 눈먼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진정복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 딸이 잡혀갔습니다. 소연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알고 계신다고요? 그들은 나를 유인하기 위해 처자를 잡아간 것이네. 진정복은 쪽지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소연제는 쪽지를 만져봤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뒷산 폐사라. 어르신, 제발 연아를 구해 주십시오. 진정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제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주인장, 일어나시게. 처자는 내가 반드시 데려올 것이네. 하지만 위험하지 않으신가요? 위험하지. 하지만 피할 수 없네. 소연제는 지팡이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처자는 나에게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베풀었네.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이지. 진정복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르신, 주인장, 걱정 말게. 해가 지기 전에 처자를 데려올 것이네. 소연제는 문을 나섰습니다. 진정복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등은 고닫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팡이 소리만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뒷산으로 가는 길. 소연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정확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 모든 소리가 그에게는 길이 되었습니다. 폐사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오래전 버려진 절터였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법당은 반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소연제는 폐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왔구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흑의를 입은 남자가 법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어디 있느냐? 소연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안에 있다. 무사하니 걱정 말아라. 남자는 천을 벗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오래간만이다, 스승. 소연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진이냐? 그렇다. 백우진이다.
소현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흑의인이 되었구나. 스승께서 검을 버린 날 나도 길을 바꿨다. 배구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승은 정의를 버렸다. 악을 응징하던 그 검을 내던지고 도망쳤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스승은 겁먹은 것이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다. 소현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아, 그때 일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다를 것이 없다. 스승은 나약해졌고 나는 강해졌다. 그것뿐이다. 배구진은 칼을 뽑았습니다. 오늘 스승과 제자 중 하나만 이 폐사를 나갈 것이다. 소현재는 지팡이를 세웠습니다. 우진아, 아직 늦지 않았다. 칼을 거두어라. 늦었다. 처자를 구하고 싶으면 나를 이겨라. 배구진은 법당을 가리켰습니다. 소현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법당 안에서 연하는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은 천으로 막혀 있었고 손발도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품속에 감춰둔 은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금씩 밀어내 창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놀이개는 풀숲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신호였지만 연하는 믿었습니다. 노인이 반드시 찾아줄 거라고.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결투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배구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의 발이 땅을 박차고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경공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소현재의 뒤로 돌아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소현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살짝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 땅! 칼과 지팡이가 부딪혔습니다. 배구진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여전하구나, 스승. 우진아, 아직 늦지 않았다. 칼을 거두어라. 배구진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늦었다고 했다. 15년 전에 이미 늦었다. 그는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소현재는 지팡이로 막았습니다. 하나, 둘, 셋. 칼과 지팡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폐사 안을 울렸습니다. 배구진의 공격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소현재는 침착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배구진의 모든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칼이 오는 방향, 기운의 흐름, 발소리, 호흡. 모든 것이 그에게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스승,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 배구진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것이다, 우진아.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소현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배구진은 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검을 거꾸로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그는 땅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돌조각들이 튀어올랐습니다. 배구진은 그 돌조각들을 발로 차 소현재에게 날렸습니다. 돌조각들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소현재는 지팡이를 빙글 돌렸습니다. 휙! 바람이 일었고 돌조각들은 모두 땅에 떨어졌습니다. 배구진은 그 틈을 노려 돌진했습니다. 칼끝이 소현재의 가슴을 향했습니다. 소현재는 몸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칼은 그의 옷깃을 스쳤고 배구진은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소현재의 손이 배구진의 등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배구진은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그의 오른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진아, 이제 그만두어라. 소현재는 지팡이를 세웠습니다. 배구진은 왼손으로 칼을 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오른팔이 죽어 있어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칼은 빗나갔고 배구지는 땅에 넘어졌습니다. 소현재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우진아, 15년 전 그날 내가 검을 버린 이유를 아느냐? 배구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겁쟁이여서 도망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손으로 무고한 이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소현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명이라 믿고 역적을 토벌하러 갔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것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들이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이었지. 배구진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미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무고한 이들의 피가. 소현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검을 버렸다. 다시는 이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럼 스승은 그 권력자들을 그냥 놔뒀단 말인가? 배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권력은 너무 컸다. 상소는 묵살되었고 오히려 나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 소현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아, 정의는 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배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변명이다. 스승은 겁먹었다. 인정하라. 그래. 나는 겁이 났다. 소현재는 인정했습니다. 또다시 무고한 이를 죽이지 않을까 겁이 났다. 내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까 겁이 났다. 배구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15년 동안 죽인 사람들은 과연 모두 악인이었느냐? 배구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누군가의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남편도 있었을 것이다. 소현재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칼은 정의를 가르지 않는다. 칼은 그저 베어낼 뿐이지. 배구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15년을 살았단 말인가? 우진아. 소현재는 무릎을 꿇고 제자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칼을 내려놓아라. 배구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스승,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지. 하지만 속죄할 수는 있다. 소현재는 배구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배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가리켰습니다. 처자는 안에 있습니다. 소현재는 일어섰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 연화를 찾았습니다. 연화는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소현재는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연화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사하냐? 예, 무사합니다. 소현재는 연화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아. 예, 스승. 처자를 마을까지 데려다 주어라. 그것이 내가 할 첫 번째 속죄다. 배구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일어나 연화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자, 미안하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세 사람은 폐사를 나섰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배구진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소현재는 지팡이를 짚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연화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스승과 제자. 한때는 같은 길을 걸었지만 갈라섰던 두 사람.
그리고 다시 만난 두 사람. 연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이런 것일까?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구진은 멈춰 섰습니다.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우진아, 스승, 저는 아직 마을로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배구진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소연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겠다. 배구진은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소연재와 연하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진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아버지. 연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진정복은 딸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소연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갚았을 뿐이네. 그날 밤 장터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산속에서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구진이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스승.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이성민의 선산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산은 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씨 가문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었죠. 자정이 되자 땅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지진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묘비 13개가 일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쩌걱, 쩌걱. 돌이 갈라지는 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묘비에는 붉은 글씨가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충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이들의 이름. 3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이들의 이름. 그 이름들이 하나씩 묘비 위에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선산을 지키던 하인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으악!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달렸습니다. 곧장 이성민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이성민은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냐? 선산에. 묘비가. 하인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이성민은 급히 옷을 입고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강우도 따라갔습니다. 오른팔은 여전히 죽어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선산에 도착한 이성민은 경악했습니다. 묘비들이 모두 갈라져 있었고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성민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강우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정명철, 오세준, 김윤식, 박상기. 모두 30년 전 그가 역적으로 몰아 제거한 충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있었구나. 이성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랜만이군, 성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위험 있는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부암대감. 부암대감, 한양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였습니다. 30년 전 이성민과 함께 충신들을 제거한 공모자였죠. 자네도 봤는가? 이 묘비들을. 부암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선산도 마찬가지였네. 똑같이 갈라지고 똑같이 이름들이 새겨졌지. 이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고일세. 하늘의 경고야. 부암대감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저지른 죄를 하늘이 드러낸 것이네. 대감,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어. 부암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소현재였습니다. 눈먼 노인은 선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소현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부암 대감은 노인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네가 심검인가? 소현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간만이요, 부암 대감. 부암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네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소. 30년 동안 속죄하며 살았지. 소현재는 묘비들 앞에 섰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시오. 이들은 역적이 아니었소. 충신이었지. 이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 이들을 역적으로 몰았소. 그리고 나를 이용해 그들을 제거했지. 소현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거짓말을 믿었소. 그리고 내 손으로 무고한 이들을 죽였지. 부암 대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네. 조정의 안정을 위해서. 안정? 소현재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이 죽었소? 당신들의 자손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보시오. 소현재는 이강우를 가리켰습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약자를 짓밟으며 국밥 한 그릇의 은혜조차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 이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쌓아 올린 대가요. 소현재는 지팡이를 세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칼로 벌하지 않겠소. 하늘이 이미 벌을 내렸으니까. 그는 묘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묘비들은 당신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요. 자손 대대로 말이지. 이성민은 땅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소현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에 묻힌 충신들에게 구하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구하시오. 부암 대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묘비의 붉은 글씨를 비쳤습니다. 그 글씨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지울 수 없는 죄처럼. 소현재는 선산을 떠났습니다. 지팡이 소리만 남았습니다. 똑똑똑. 이성민과 부암 대감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강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그날 마을 사람들이 선산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치매 정씨도 직접 가서 묘비를 확인했습니다. 하늘이 진실을 드러내셨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씨 가문에 하늘의 벌이 내린 거야. 30년 전 그 일이 사실이었구나. 심검 어르신이 옳았던 거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정에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30년 전 충신들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상소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강우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 얼굴을 들고 사과를 하겠느냐. 그래도 해야 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른팔을 잃은 뒤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약자를 짓밟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튿날 아침
이성민과 이강우는 국밥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정복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대감마님. 주인장. 이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소. 진정복은 당황했습니다. 연하도 문 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부자가 저지른 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소. 이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짓밟았고 처자를 위험에 빠뜨렸소. 용서받을 자격도 없소. 이강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권력을 믿고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이 팔을 잃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복은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아니요. 끝나지 않았소. 이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 속죄하며 살겠소. 남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때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현재였습니다. 노인은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이강우는 노인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팔을 돌려주실 수 있습니까? 소현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맥을 되살릴 수는 없네. 이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팔로 할 수 있는 일은 많네. 소현재는 이강우의 왼쪽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팔로 선행을 베풀게. 그것이 자네가 할 수 있는 속죄일세. 이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강우는 변했습니다. 그는 매일 장터에 나와 왼손으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배울 기회가 없던 아이들. 이강우는 그들을 모아 글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왼손으로 붓을 잡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도련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진짜야? 그 오만하던 도련님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이강우를 따랐습니다. 그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성민도 변했습니다. 그는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눴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홀로 된 노인들에게, 또한 3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충신들의 유족을 찾아 사죄했습니다. 제가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유족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어떤 유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성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구지는 산속에서 밭을 일궜습니다. 내공을 잃었지만 그는 평온했습니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삶.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소현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스승. 배구지는 밭에서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자네 잘 지내는구나. 예.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밭 한쪽에 앉았습니다. 배구진이 차를 끓였습니다. 스승,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현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진아, 과거는 지울 수 없네. 자네가 저질렀던 일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야. 배구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네. 매일 조금씩 선택을 다르게 하는 거야. 선택이요? 그래. 미움 대신 용서를, 폭력 대신 인내를, 탐욕 대신 나눔을 선택하는 것이지. 소현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날 자네도 평온을 얻을 것이네. 배구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승.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붐볐고 연하는 여전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국밥집 앞에는 심검국밥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간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검 어르신을 기리는 거야.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거지. 이강우는 매일 장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성민은 매달 곡식을 나눴습니다. 배구진은 산속에서 묵묵히 밭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소연재는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고맙네, 처자. 소연재는 국밥을 천천히 떴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온기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장터는 평화로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소연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국밥집 뒤편 작은 방에서였습니다. 진정복과 연하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르신, 연하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처자. 국밥 한 그릇 덕분에 따뜻한 삶을 살았네. 어르신, 가지 마세요. 괜찮네. 이제 갈 때가 되었어. 소연재는 천천히 숨을 거뒀습니다. 얼굴엔 평온함만 남았습니다. 장례는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성민과 이강우도 왔고 산속에서 배구진도 내려왔습니다. 소연재의 묘는 마을 뒷산에 세워졌습니다. 묘비에는 한 줄만 새겨졌습니다. 검으로 세상을 지키다, 마음으로 품다. 배구진은 스승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평생. 그는 절을 올렸습니다. 연하는 국밥 한 그릇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어르신, 마지막 국밥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바람 속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똑똑. 지팡이 소리였습니다. 들리니? 저 소리. 어르신이 아직 마을을 지키고 계신 거야.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심검국밥은 여전히 장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집이었습니다. 연하는 매일 아침 묘에 올라가 국밥을 올렸습니다. 이강우는 3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왼손 글씨는 이제 제법 또렷했습니다. 도련님, 이 글자가 맞나요? 그래, 잘했다. 바로 그렇게 쓰는 거야.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이성민은 매달 곡식을 나누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창고는 비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배구진은 산속 밭에서 채소를 키웠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는 장터로 내려와 채소를 나눴습니다. 이건 공짜요. 그냥 가져가시오. 사람들은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이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소연재의 묘로 향했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충신 정명철의 손자입니다. 젊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사죄했습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는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어디선가 지팡이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는 일어나 장터로 걸어갔습니다. 심검국밥 앞에 섰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연하는 미소 지으며 국밥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젊은이의 그릇에 담겼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젊은이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상인들은 흥정을 했습니다. 이강호는 아이들을 가르쳤고 배구지는 채소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계시는 것 같아. 그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해가 저물었습니다. 장터에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지팡이 소리.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가르침이었고 정의를 잊지 말라는 울림이었으며 용서와 속죄의 메아리였습니다. 가문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을의 이야기를, 신검이라 불린 노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지팡이 소리가 아직도 울린다는 전설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춘풍야담이었습니다.